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TCP가 신뢰성 있는 통신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TCP의 오류 제어, 흐름 제어, 혼잡 제어란 무엇인지, 어떻게 TCP가 이 기능들을 통해서 신뢰성 있는 송수신을 가능케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TCP는 연결형 프로토콜이자 신뢰성 있는 통신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연결형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바와 같이 송수신을 수행하기 전에 연결을 수립하고 송수신이 끝나면 연결을 종료하죠. 그리고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에는 신뢰성 있는 전송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재전송을 통한 오류 제어, 흐름 제어, 혼잡 제어 등의 기능을 제공해주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이번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TCP는 재전송을 기반으로 다양한 오류를 제어할 수 있고요. 흐름 제어, 플로우 컨트롤 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만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혼잡 제어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혼잡한 정도에 따라서 전송량을 동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장 먼저 재전송 기반의 오류 제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전송 기반의 오류 제어라고 하면은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TCP 세그먼트 헤더에도 그렇고 UDP 데이터그램 헤더에도 그렇고 이 체크썸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던데, 그리고 이 체크썸 필드는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필드라는데 이 체크썸 필드만 있으면 모든 오류를 다 제어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수가 있지만 사실 이 체크썸 필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오류 제어를 수행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체크썸 필드는 데이터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만 나타내주는 필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해당 패킷 자체가 유실되거나 잘못 전송되거나 순서에 어긋나게 전송되었을 경우에는 체크썸 필드만으로는 오류를 검출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오류 검출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송신한 세그먼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인지했다면, 오류를 감지했다면 해당 세그먼트를 재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TCP는 이 두 개의 기능을 모두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TCP는 언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복된 에크 세그먼트를 수신했을 때 내가 보낸 세그먼트에 문제가 있었나 보다 라고 인지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타임아웃이 발생했을 때 내가 보낸 세그먼트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나 보다 라고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중복된 에크 세그먼트를 수신한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올바르게 송수신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송수신이 이루어집니다. n번 세그먼트 받아, n 플러스 1번 줘, n 플러스 1번 받아, n 플러스 2번 줘, 이런 식으로 n번, n 플러스 1번, n 플러스 1번, n 플러스 2번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게 올바른 송수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n 플러스 1번이 전송되는 과정에서 유실됐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호스트 B 입장에서는 n 플러스 2번 세그먼트를 여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받기를 기대하는 세그먼트 번호는 여전히 n 플러스 1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크 세그먼트의 확인응답 번호에 n 플러스 1번이 다시 한번 중복해서 명시되게 됩니다. 이렇게 중복된 에크 세그먼트가 수신되었을 경우에 호스트 A 입장에서 n 플러스 1번이 제대로 못 갔나 보다 라고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다음으로 타임아웃이 발생한 상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CP 기반의 송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호스트들은 내부적으로 이 재전송 타이머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가 세그먼트를 전송할 때마다 재전송 타이머를 띡 스타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머가 정해진 시간을 모두 소요한 상황을 타임아웃이라고 합니다. n 플러스 1번 세그먼트를 딱 보낸 뒤에 타이머를 시작했는데 이 타이머가 정해진 시간을 모두 사용해서 타임아웃이 발생했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호스트 A 입장에서는 내가 보낸 n 플러스 1번 세그먼트가 유실됐나 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타임아웃을 발생시킨 세그먼트에 대해서 재전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TCP는 중복된 에크 세그먼트를 수신했을 때, 그리고 타임아웃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라는 점을 인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TCP가 이렇게 문제를 인지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 그 세그먼트를 재전송할 수 있어야겠죠.
그쵸? 그렇다면 이제부터 TCP가 어떻게 문제가 발생한 세그먼트를 재전송하는지 그 재전송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신 호스트의 답변, 에크 세그먼트와 같이 답변과 타임아웃을 토대로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가 생긴 메시지를 재전송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는 이러한 방식을 ARQ, 자동 재전송 요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이 ARQ를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나 계층은 전송 계층 이외에도 여러 프로토콜이나 계층이 있을 수가 있지만 ARQ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계층이자 프로토콜이 전송 계층이고 TCP다 라고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ARQ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Stop and Wait ARQ고요. 또 하나는 Go Back and ARQ입니다. 마지막으로 Selective Repeat ARQ라고 하는 ARQ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방식 모두를 다 기억하고 장단점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Stop and Wait ARQ 이거부터 알아봅시다. Stop and Wait ARQ는 제대로 전달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방식이 Stop and Wait ARQ입니다. 한마디로 송신하고 확인받고 송신하고 확인받고 이 과정을 단순히 반복해 나가는 과정이 Stop and Wait ARQ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Stop and Wait ARQ 하에서 어떤 세그먼트가 잘못 전송되었다면 제대로 전달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타임아웃이 발생하고 호스트 A는 문제가 발생한 세그먼트를 다시 전송하게 되겠죠. 그쵸? 자, 이러한 Stop and Wait ARQ에는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쵸? 그리고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네트워크의 이용 효율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능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만 보더라도 호스트 A의 경우에는 확인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이 N+1번에 해당하는 확인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N+2번, N+3번 더 보내고 싶어도 더 보낼 수가 없죠. 호스트 B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더 많은 세그먼트에 대해서 한꺼번에 확인응답을 보낼 수 있어도 하나씩만 확인응답을 보내줘야 된다라는 성능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B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세그먼트에 대해서 확인응답을 보낼 수 있어도 한 번에 하나의 세그먼트에 대해서만 확인응답을 보내줘야 됩니다. 네트워크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쵸? 자, Stop and Wait ARQ에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보낸 세그먼트에 대한 에크 세그먼트가 도착하기 전이라도 여러 세그먼트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이용 효율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성능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쵸? 자, 이러한 전송 기법을 파이프라이닝이라고 부릅니다. N+1번에 대한 확인응답이 오기 전이라도 연속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으면 N+1번, N+2번 세그먼트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파이프라이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설명드릴 Go Back and ARQ라든지 Selective Repeat ARQ 혹은 그리고 오늘날 실제 TCP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송 기법은 이러한 파이프라이닝 기반의 통신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Go Back and ARQ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Go Back and ARQ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파이프라이닝 기반의 ARQ의 일종입니다. Go Back and ARQ는 여러 세그먼트를 모두 전송을 하고 만약에 도중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오류가 발생했던 그 세그먼트부터 전부 재전송하는 재전송 기법을 Go Back and ARQ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N번 세그먼트, N+1번 세그먼트, N+2번 세그먼트, N+3번 세그먼트를 쭈르륵 보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N+2번 세그먼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타임아웃이 발생했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N+3번 세그먼트를 올바르게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호스트 B는 이를 폐기합니다. 문제가 발생했던 그 세그먼트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식이 Go Back and ARQ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몇 개의 세그먼트가 올바르게 전송되었든 상관없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Go Back and ARQ 하에서는 순서번호 N번에 대한 에크 세그먼트는 N번만의 확인 응답이 아니라 N번까지의 누적 확인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N번까지는 괜찮네. N+1번까지는 문제 없었어. N+2번까지는 아직은 잘 안 됐어. 이런 식으로 누적 확인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Go Back and ARQ의 확인 응답 번호를 누적 확인 응답
Cumulative ACK, Cumulative Acknowledgement, 더 줄여서 CACK라고도 줄여서 부릅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참고로 제가 앞서 모든 TCP 호스트마다 재전송 타이머라고 하는 값을 유지하고 있고, 이 재전송 타이머 값이 만료되면 타임아웃이 발생해서 재전송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이 타임아웃이 발생했을 때의 재전송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이 빠른 재전송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TCP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빠른 재전송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빠른 재전송은 뭐냐면, 재전송 타이머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3번의 동일한 에크 세그먼트를 받았다면 타임아웃이 발생했다라고 간주하고 곧바로 재전송하는 기능을 빠른 재전송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n+1번 세그먼트가 송신 과정에서 유실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호스트 B는 n+1번 세그먼트를 보내달라고 반복적으로 에크 세그먼트를 보내주게 되겠죠. 그쵸? 그때 호스트 A는 n+1번 세그먼트에 대한 타임아웃까지 기다리지 않고 3번의 에크 세그먼트를 수신했다면 곧바로 해당 세그먼트를 재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타임아웃이 발생할 때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조금 더 빨리 재전송이 가능해지겠죠. 그렇죠? 자, 이런 기능을 빠른 재전송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의 TCP에서는 대부분 이 기능이 켜져 있어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Selective Repeat ARQ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반복해서 재전송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어떤 세그먼트에 대해서 확인응답 번호가 누락되었다면 그 세그먼트에 대해서만 확인응답 번호를 보내주는 방식, 각각 개별적으로 확인응답 번호를 보내주는 방식이 Selective Repeat ARQ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n+2번 세그먼트가 송신 중에 유실되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반면 n+1번 세그먼트, n+3번 세그먼트는 모두 다 정상적으로 도착해서 확인응답 번호까지 받았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Selective Repeat ARQ 하에서는 문제가 발생했던 해당 세그먼트만 재전송을 수행하게 되고 확인응답 번호를 받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고백앤 ARQ에서는 에크 세그먼트의 확인응답 번호를 누적 확인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Selective Repeat ARQ의 에크 세그먼트 확인응답 번호는 개별 확인응답 번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대부분의 호스트는 이 Selective Repeat ARQ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TCP의 재전송 기반의 오류 제어를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이 흐름 제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 파이프라이닝 기반의 전송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고백앤 ARQ, Selective Repeat ARQ는 파이프라이닝 기반의 송수신을 수행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의 TCP 송수신은 이 파이프라이닝 기반의 전송을 수행한다 라고도 말씀드렸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파이프라이닝 기반의 송수신이 한 번에 여러 세그먼트를 보내고 여러 세그먼트에 대한 확인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다면 한 번에 무한히 많은 세그먼트를 보내고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한 번에 송수신할 수 있는 양은 호스트마다 정해져 있어요. 파이프라이닝 기반의 송수신이 정상 동작하려면 수신 호스트가 얼마나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호스트가 한 번에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세그먼트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 번에 n개의 편지를 수용할 수 있는 우체통에는 n+1개 이상을 넣으면 안 되듯이 한 번에 n개 바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호스트는 n바이트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신 호스트가 한 번에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세그먼트 양만큼만 보내주는 기능을 흐름 제어라고 부릅니다. 수신 호스트가 얼만큼 한 번에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송신 호스트가 알고 그만큼만 수신 호스트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보내주는 기능이 흐름 제어라고 보실 수 있어요. 흐름 제어는 송신 호스트가 수신 호스트의 처리 속도를 고려하며 송수신 속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기능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파이프라이닝 기반의 전송이 아닌 이 Stop and Wait ARQ를 이용하면 별도의 흐름 제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 과정이 반복될 뿐이니까요. 수신 호스트가 한 번에 몇 개씩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지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쵸? 하지만 고백앤 ARQ, Selective Repeat ARQ 같이 파이프라이닝 기반의 송수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흐름 제어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날의 TCP에서는 이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부르는 TCP 흐름 제어 기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 윈도우라고 하는 말은 TCP 세그먼트 구조, TCP 헤더에 대해서 분석했을 때 한번 본 적이 있었죠. 윈도우라고 하는 필드에는 수신 윈도우라고 하는 값이 명시되고, 이 수신 윈도우 값은 수신 호스트가 한 번에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흐름 제어의 맥락에서 윈도우란 송신 호스트가 파이프라이닝 할 수 있는 최대 양을 의미한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확인 응답 받지 않고도 한 번에 전송 가능한 양이 윈도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한번 그림을 통해서 빗대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일렬로 쭉 나열되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내가 한 번에 보내고 싶은 데이터를 감싸는 반투명한 종이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반투명한 종이 안에 포함된 세그먼트는 확인 응답 받지 않고 한 번에 전송 가능한 양이라고 간주해 본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이 반투명한 종이의 크기가 바로 윈도우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세그먼트는 당연히 한꺼번에 전송하면 안 되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송신하고자 할 때 윈도우 크기가 다음과 같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첫 번째 세그먼트부터 네 번째 세그먼트까지는 확인 응답 받지 않고 전송할 수 있다,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4개의 세그먼트를 전송한 상황에서 첫 번째 세그먼트에 대한 확인 응답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세그먼트를 더 보낼 수가 있겠죠. 즉 5번째 세그먼트를 한 번 더 보낼 수가 있겠죠. 윈도우를 보면 어때요? 마치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것처럼 윈도우가 이동하게 되죠. 그쵸?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그먼트에 대한 확인 응답을 받았다면 이 윈도우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듯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윈도우는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경향성을 보이고, 이러한 경향성을 토대로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렇죠? 참고로 수신 윈도우뿐만 아니라 송신 윈도우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만큼은 보내줄 수 있어 를 나타내는 윈도우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수신 호스트는 TCP 헤더의 윈도우 필드를 통해서 수신 호스트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내가 한꺼번에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송신 호스트한테 나 이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요 정도 넘지 않는 선에서 전송해줘 를 나타내는 수신 윈도우 크기를 TCP 헤더를 통해서 송신 호스트한테 보내고, 송신 호스트는 이 값을 토대로, 이렇게 전달받은 수신 윈도우 값을 토대로 송신 윈도우 값을 연산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송신 호스트는 수신 윈도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수신이 가능하게끔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TCP의 흐름 제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세그먼트를 보내고 한 칸 이동하고, 확인 응답 번호를 받으면 한 칸 이동하고, 두 번째 세그먼트를 보내고 수신 윈도우는 한 칸 이동하고, 확인 응답 번호를 받으면 또 한 칸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윈도우 값을 조절하면서 송수신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흐름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TCP의 혼잡 제어, 컨제스천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의 혼잡 제어를 이해하시려면 이 혼잡, 컨제스천이란 무엇인지부터 이해를 해야겠죠? 이 혼잡이란 사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트래픽으로 인해서 패킷의 처리 속도가 늦어지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는 네트워크 상황을 혼잡한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네트워크 장비에 아주 많은 네트워크 트래픽이 몰리는 상황을 혼잡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하나의 공유기로 인터넷을 주고받으면 인터넷이 느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혼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혼잡 상황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대의 호스트가 하나의 네트워크 장비에게 막 트래픽을 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두 개의 패킷이 유실된다면 앞서 배웠던 것처럼 재전송을 수행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패킷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더 많은 패킷들이 유실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더 많은 패킷들을 재전송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재전송 세그먼트들이 네트워크 내의 트래픽 양을 기하급수적으로 더욱더 올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붕괴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혼잡 붕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다행히 오늘날 TCP 환경에서는 이 혼잡 제어 알고리즘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렇게 혼잡 붕괴가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CP의 혼잡 제어란 송신 호스트가 네트워크의 혼잡한 정도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전송량을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흐름 제어의 주체는 누구였죠?
수신 호스트였죠. 나 이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만큼만 세그먼트 보내줘를 수신 호스트가 결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흐름 제어의 주체는 수신 호스트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잡 제어의 주체는 송신 호스트입니다. 내가 세그먼트를 보내려고 했는데 네트워크를 보아하니 이만큼 혼잡해 있네? 이만큼 조절해서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혼잡 제어의 주체는 송신 호스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흐름 제어에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 양을 나타내는 윈도우 값이 사용되었던 것처럼 혼잡 제어에서도 이 윈도우 값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혼잡 없이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을 법한 데이터 양을 나타내는 윈도우를 혼잡 윈도우, 컨제스천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이 혼잡 윈도우 값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꺼번에 혼잡 없이 전송할 수 있는 세그먼트 수가 많다는 것을 시사하겠죠. 반면에 이 혼잡 윈도우 크기가 작으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네트워크가 쉽게 혼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짐작할 수가 있겠죠.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세그먼트 수가 비교적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이 수신 윈도우 기반의 흐름 제어를 수행하는 주체는 수신 호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신 윈도우 값은 수신 호스트가 정하고요. 이렇게 정해진 수신 윈도우 값은 TCP 헤더를 통해서 송신 호스트에게 전달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잡 윈도우 기반의 혼잡 제어는 송신 호스트가 알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따라서 TCP 헤더에는 굳이 혼잡 윈도우 값이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수신 호스트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정보니까요. 송신 호스트는 알아서 이 혼잡 윈도우 값이 얼마가 적절한지 직접 계산해서 알아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송신 호스트는 어떻게 이 혼잡 윈도우 값을 알 수가 있을까요? 혼잡 윈도우 값은 어떻게 연산해낼 수 있을까요? 이 연산하는 방법을 혼잡 제어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TCP의 혼잡 제어 알고리즘은 혼잡 제어를 수행하는 일련의 방법, 혼잡 윈도우 값을 결정하는 연산 절차를 나타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부터 알아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혼잡 제어 알고리즘으로 AIMD가 있습니다. Additive Increase, 합으로 증가하고 Multiplicative Decrease, 곱으로 감소한다 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알고리즘이에요. 그 이름처럼 현재 혼잡하지 않다면 혼잡 윈도우를 RTT마다 일씩 선형적으로 증가하고요. 선형적으로 addictive하게 일씩 더해가면서 증가를 하고요. 현재 네트워크 상황이 혼잡하다면 혼잡 윈도우 값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알고리즘이 AIM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잡하지 않다면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혼잡하다면 반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알고리즘을 AIMD라고 불러요. AIMD 알고리즘을 수행하면 혼잡 윈도우 값이 마치 톱니 모양처럼 변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RTT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나왔죠? 이 RTT는 어떤 뜻이냐면 메시지를 전송한 뒤에 그에 대한 답변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RTT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핑, 퐁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RTT라고 부릅니다. 자, 핑 명령어를 쳤을 때 사실 이 RTT 값이 출력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RTT라고 해서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 표준 편차값이 차례로 출력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자, 그리고 이 점도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혼잡이 감지됐다면 혼잡 윈도우 값을 절반으로 떨어뜨린다 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송신 호스트 입장에서 현재 네트워크 상황이 혼잡하구나 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중복된 세그먼트가 발생했을 때 혹은 타임아웃이 발생했을 때 네트워크가 지금 혼잡한가 보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송신 호스트가 네트워크 혼잡 상황을 판단하는 척도는 전송한 세그먼트에 오류가 있음을 감지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중복된 세그먼트를 수신했을 때 네트워크가 혼잡할 수 있겠구나 를 알 수 있고요. 타임아웃이 발생했을 때 네트워크가 혼잡해서 내 세그먼트가 제대로 안 갔나 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세그먼트의 전송 오류를 검출하는 과정과 똑같죠? 그쵸? 자, 그럼 다시 혼잡 제어 알고리즘으로 돌아와서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으로 AIMD가 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날의 TCP 환경에서는 이 AIMD보다 조금 더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이제부터 이 AIMD를 어떻게 조금 더 고도화할 수 있는지, 혼잡 제어 알고리즘의 종류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슬로우 스타트 알고리즘, 느린 시작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느린 시작 알고리즘은 혼잡 윈도우를 1부터 시작해서 문제없이 수신된 에크 세그먼트 하나당 혼잡 윈도우를 1씩 증가시키는 방식을 느린 시작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문제없이 수신된 에크 세그먼트 하나당 1씩 증가시키면 혼잡 윈도우는 RTT마다 2배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느린 시작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RTT가 2배씩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혼잡 윈도우가 증가하기 때문에 초기에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혼잡 윈도우 값을 무한정 늘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느린 시작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혼잡 윈도우를 올릴 수 있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혼잡 윈도우를 늘릴 수 있냐면 느린 시작 임계치라고 하는 특정 값까지만 혼잡 윈도우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느린 시작 임계치는 느린 시작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호스트마다 고유하게 갖고 있는 값인데, 이 느린 시작 알고리즘 하에서 혼잡 윈도우 값이 계속 증가를 하다가 만약에 이 값이 느린 시작 임계치 값을 넘어설 경우에, 혹은 타임아웃이 발생하거나 3번의 에크 중복 세그먼트를 수신하면 그때 느린 시작 알고리즘은 종료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이 타임아웃이 발생했을 때에는 혼잡 윈도우 값을 1로 초기화한 뒤에 느린 시작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되고요. 혼잡 윈도우 값이 느린 시작 임계치라고 하는 값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느린 시작을 종료하고 뒤에 서술할 혼잡 회피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의 중복 에크 세그먼트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빠른 재전송을 수행한 다음에 빠른 회복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됩니다. 빠른 재전송, 제가 뭐라 그랬죠? 3번의 중복 에크 세그먼트를 수신했을 때 타임아웃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그 세그먼트부터 재전송하는 기법이 빠른 재전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래서 느린 시작 알고리즘은 지수적으로 혼잡 윈도우를 쭉 증가시키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종료되게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혼잡 윈도우 값이 느린 시작 임계치라고 하는 특정 값을 넘어설 경우에는 혼잡 회피 알고리즘이 수행된다 라고 제가 명시를 했죠. 자, 그렇다면 이 혼잡 회피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혼잡 회피 알고리즘은 간단합니다. 이 RTT마다 혼잡 윈도우 값을 지수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일씩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는 알고리즘이 혼잡 회피 알고리즘이에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비유하자면 느린 시작 알고리즘 하에서는 혼잡 윈도우 크기가 지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빵 하고 증가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너무 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할 경우에 진정해 라고 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느린 시작 임계치라고 하는 특정 값을 넘어서면 네트워크가 혼잡해질 여지가 있으니 조금만 조심해서 혼잡 윈도우를 증가시키자 라는 알고리즘이 혼잡 회피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느린 시작 임계치를 넘어선 경우에 조심조심 천천히 혼잡 윈도우 값 크기가 증가하게 되죠. 그쵸? 이 알고리즘이 혼잡 회피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의 중복 에크 세그먼트가 발생한 상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중복 에크 세그먼트가 발생할 경우에 빠른 재전송을 수행한 다음에 빠른 회복을 수행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쵸? 그렇다면 빠른 회복, 패스트 리커버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자, 빠른 회복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번의 중복 세그먼트, 3번의 중복 에크 세그먼트를 수신한 상황과 타임아웃이 발생한 상황,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심각한 문제 상황일까요? 보통 타임아웃이 더 심각한 문제 상황입니다. 3번의 중복 에크 세그먼트를 수신한 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간주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아웃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혼잡 윈도우 값을 1로 초기화시켜서 느린 시작,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반면에 3번의 중복 세그먼트를 수신했을 때에는 이 정도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느린 시작을 건너뛰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느린 시작을 건너뛰고 곧바로 혼잡 회피 알고리즘으로 접어들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즉 3번의 중복 세그먼트를 수신했을 경우에 처음부터 혼잡 윈도우를 1로 초기화시키고 처음부터 느린 시작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빠른 전송률의 회복을 위해서 느린 시작 단계를 건너뛰고 혼잡 회피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이 빠른 회복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중복 에크 세그먼트를 수신했을 땐 빠른 재전송과 더불어서 빠른 회복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빠른 회복 알고리즘이란 빠른 전송률 회복을 위해서
느린 시작은 건너뛰고 일식 조심조심해서 선형적으로 혼잡 윈도우 값을 증가시키는 혼잡 회피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단 빠른 회복 도중에라도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다시 느린 시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혼잡 제어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빠른 전속률 확보를 위해서 기수적으로 혼잡 윈도우 값을 증가시키는 느린 시작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되고, 이 느린 시작 알고리즘이 느린 시작 임계치라고 하는 특정 값을 넘어서게 되면 혼잡 회피를 수행하다가 3번의 중복 에크 세그먼트를 수신할 경우에는 빠른 재전송 이후에 빠른 회복 알고리즘으로 접어들게 된다. 혼잡 윈도우 값을 1로 툭 떨군 다음에 느린 시작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선형적으로 혼잡 윈도우 값을 증가시키는 빠른 회복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다가 만약에 타임아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혼잡 윈도우 크기를 1로 초기화시킨 뒤에 처음부터 느린 시작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여기까지 TCP의 주요 기능, 재전송을 통한 오류 제어, 흐름 제어, 혼잡 제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